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워하는 가보개혁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개혁 여러분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가보개혁 뭐 말 그대로 가보년에 추진된 개혁이죠. 가보년. 그러니까 1894년쯤에 추진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가보개혁은요, 결국 여러분 근대화 개혁이에요. 근대화 운동이죠. 자, 가부개혁이 근대화 운동이라고 함은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는 좀 어떤 정치체적인 측면에서 민주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려는 노력, 또 한 측면에서는 뭐 자본주의적인 성향으로 가려는 그런 노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자, 이런 근대화 정책 개혁을 1894년에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 갑신정변 실패한 이후에 고종이 나름대로 자주 뭐 독립정책, 뭐 근대화 정책 이거 했지만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에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빵 터졌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정부의 근대화 정책이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동학농민으로 대표되는 어떤 내부의 불만,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걸 개혁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개혁의 방향이 이왕이면 근대화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외세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이 야, 너희 자꾸 그러니까 농민들도 불만이 많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반란이 자꾸 일어나고 너희 나라가 혼란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백성들 중에서 조선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너희 빨리 좀 더 발전된 국가로 가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러면서 일본이 이 개혁을 강요를 했던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요인에 따라서 우리가 가보개혁을 실시하게 됐다는 걸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 일본의 요구가 강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보시면요, 자, 우리 조선 정부가 나름대로 개혁하려고 이전 강에서 얘기했지만 교정청을 설치한다고 했죠. 독자적 개혁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일본은 이 조선이 이왕 근대화 개혁하는데 좀 더 뭐랄까, 일본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을 장악하고 대륙까지 나아갈 그런 계획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상황을 일본의 입맛에 맞게 좀 조정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대적 개혁에 일본이 개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에 야, 너희 무슨 교정청이냐, 그런 거 없애버리고, 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가이드를 줄 테니까, 너희 근대화 개혁을 좀 해보자 하면서 한 게 가부개혁인 거죠. 이때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고요. 궁극기무초라는 개혁관청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근대화 정책을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1차 가부개혁은 그전 강에서 얘기했지만 이때 청일전쟁이 빵 터질 때라서 일본이 그렇게 많이 개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본의 요구로 시작했지만 좀 뭐랄까 상대적으로 좀 자주적인 개혁이었다라는 걸 아시면 좋은데, 그래서 여기 때 보시면요, 갑신정변의 개혁안이나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좀 수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내용적으로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 자, 크게 이렇게 나누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분야로 좀 나눠봐라. 그래서 여러분 정치 분야에서는 선생님이 내부적인 거랑 외부적인 거로 나눠보시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쪼개시면요, 외부적으로는 이게 일본이 어쨌든 좀 요구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의 의도가 좀 반영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중국의 연호 대신에 개국기념을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여론 계속 중국에 사대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몇 년 할 때 중국의 연호를 갖고 와서 표현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연호인 개국기념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상징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약간 독립, 좀 더 자주성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좋긴 좋은데 중국의 간섭을 차단하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가 좀 반영됐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부적으로는요, 이런 근대화 정책이니까 이때 좀 더 민주적인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왕권을 제약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제약하기 위해서 국내부라는 걸 설치하죠. 국내부. 그래서 왕실 사무, 정부 사무를 분리해요. 그래서 왕은 왕실 사무를 중심으로 보고 정부 사무는 좀 관리들이 이렇게 좀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6조를 파라문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의 6조가 좀 조선의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2호 예병 형공 해가지고 유교적 동목에 따라서 만든 관청이니까 뭐 여러 뭐 민주적인 그다음에 산업화된 그런 근대 국가에 어울리는 그런 관청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뭐 교육부, 외교부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비한 게 파라문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무청 같은 경찰 제도를 도입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요, 좀 왕의 권한을 분산시키려고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료 체계를 더 정비함으로써 왕한테 좀 집중됐던 여러 가지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대적인 국가는 지배자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지 않죠. 행정, 사법, 그다음에 입법권이 다 분리되어 있죠. 그런 걸 지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나누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관료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다 보니까 그 새로운 관료를 뽑기 위해서는 기존에 여러분 유교 경전으로 시험 보는 과거제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당시 과거제는 이미 좀 부정부패로 물들어서 매간매직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 그래서 과거제를 없애고요. 대신 이제 서양식의 어떤 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좀 뽑으려고 했다라는 거 하나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 토지, 산림, 광산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한테 경부선 넘겨줬다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경제로 가시면요, 정부의 어떤 돈 관리하는 그런 부분을 탁지하문이라는 관청으로 통폐합했다는 거야. 합쳤다는 거죠. 자, 이건 왜 필요했냐면 당시에 이런 조선의 여러 가지 관청에서요, 각각이 백성한테 세금을 걷는 폐단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세금을 뜯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정부 돈 관리를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근데 이거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왕권을 제약하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실 관련 관청도 따로 세금을 거둘 수 있었거든. 그럼 왕의 입장에서는 비자금이든 이런 걸 좀 모을 수 있거든요. 왕의 의도는 그런 걸 모아서 근대화 개혁을 하고 자주 독립 정책을 펼치기 위한 재원으로 쓰려고 한 것도 있지만, 근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왕권을 약화시켜야 되니까 왕의 어떤 재정적인 힘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거 보시면요, 이건 좀 어려운 편이지만, 자, 조세 급납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현금으로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쌀로 내거나 아니면 면포 같은 거, 옷감 있죠? 이런 걸로 내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현금으로 내게 한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근대화라는 건 한편으론 산업화라고 했죠. 산업화. 자, 산업화라는 건요, 대량 생산 체제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를 도입해서 대량 생산으로 가는 건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국가 대 국가의 무역에서도 그 무역의 규모가 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 때 무역의 규모가 커지는데, 여러분 그럴 때 무역의 대금으로 쌀을 줄 거냐고. 쌀 이따만큼 쌓아서 쌀을 줘? 아니면 우리나라 당시 동전에 상평통보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한 개당 가치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무역 규모는 커지는데 우리나라는 현물로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때 있었던 상평통보라는 굉장히 가치가 적은 화폐로 또 지불하기에는 너무 또 그게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으니까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고액 화폐를 좀 유통시키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화폐를 많이 유통시키고자 하는데, 자, 이러기 위해서 세금도 화폐로 거두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사회가 어느 정도 화폐 제도가 통용돼야 되기 때문에 은본위 화폐 제도라는 걸 도입해요. 은본위. 자, 은을 기준으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흥선대원군 때 당백전, 그다음에 1880년대에 멜렌도르프의 건의에 따른 당오전 이런 거 있었죠. 자, 그런 건요, 여러분 가치의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치 기준이 정확히 없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야, 이거 상평통보에 100배야. 야, 이거 상평통보에 5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뿐이지, 그 화폐 자체는 여전히 동으로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식으로 바꿔요. 은화를 기준으로 해서 화폐의 가치를 정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 거죠. 그래서 예컨대 은화랑 상평통보 중간에 여러분 백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백동화. 이런 동전하고 그다음에 상평통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엽전이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은화 하나당 뭐 상평통보는 뭐 한 뭐 예를 들면 20개, 뭐 백동화 20개, 상평통보는 뭐 50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상평통보는 50개 정도 갖고 오면 은화 하나를 교환해 주겠다. 뭐 백동화는 20개 갖고 오면 은화 하나 교환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은은 여러분 구리랑 좀 다르게 좀 가치가 있는 여러분 귀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가치의 안정성이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화폐 제도를 안정화시키려고 좀 시도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도 화폐로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간의 무역에서도 좀 더 상평통보다 높은 가치인 뭐 백동화나 은화를 활용한 무역을 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야지 산업이 더욱더 발전하니까요. 자, 근데 이거 한편으로 참고로 당시 일본도 은본위 화폐제도였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랑 화폐제도를 좀 동일하게 맞춤으로써 나중에 경제적 침략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도 뭐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회 분야에서는요, 이때 굉장히 유명한 게 공식적으로 이제 신분제가 폐지가 되죠. 그러니까 노비를 폐지하고 신분차별을 없앤다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 항상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신분이 없을 때가 없었는데 법적으로 바로 1차 가부개혁 때 신분제도가 폐지가 됐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혼,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거 금지하고요. 그다음에 과부, 그러니까 남편 잃은 아내들 있죠. 그들이 다시 결혼하는 거 허용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다음에 고문이나 연좌제, 아버지가 죄가 있으면 아들도 죄가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제도를 다 폐지하는 여러 가지로 근대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보시면요. 2차 개혁, 그러니까 94년 12월쯤이죠. 이때쯤 가면 일본이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슬슬 좀 승기를 잡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가보개혁에 더욱더 개입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흥선대원군보다는 좀 더 일본의 입맛에 맞는 박영효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박영효는 좀 더 친일파거든요. 그래서 김홍집하고 박영효가 같이 이끄는 2차 개혁을 추진하게 합니다. 이때는 이제 군국기무처 없애고 내각 중심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서 고종을 압박해서 홍범 14조라는 걸 반포시키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또 나누죠. 자, 정치적인 부분에서 보시면요. 뭐 이제 계속 똑같은 맥락이에요. 왕을 정치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이제 내각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파라문을 한 번 더 고쳐서 칠부라는 걸로 고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방 행정도 좀 더 근대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 23부 뭐 이렇게 고치고 좀 잡다한 지방 제도를 통폐합해서 군으로 통일하죠. 자, 그리고 군사 조직 같은 경우는 뭐 훈련대, 중앙의 훈련대, 그다음에 고종이 따로 시위대 둔다는 내용이 있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재판소라는 걸 만들었다는 게 또 중요하죠. 자, 원래는 여러분 이 사법권이 좀 왕한테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보내는 수령도, 그러니까 사또 있죠. 사또도 지방에서 행정 플러스 사법을 담당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지. 자, 그런 것을 이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은 행정대로, 사법은 사법대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사또의 힘도 약화되고요. 중앙에서도 보시면 사법권을 갖고 있던 정부 부처가 이제 쪼개지니까 아무래도 좀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이렇게 길게 보시면 왕권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 분야에서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뭐 유기전, 그 다음에 뭐 보부상 단체 상리국 이런 거 없앤다라는 건요, 좀 특권 상인들을 없애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기전은 여러분 시전 상인이라고도 하는데, 당시에 여러분 조선은요 농업 국가니까 농업 중심 국가죠. 상업을 장려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특정 특권 상인들만 상업을 좀 많이 특혜를 받고 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유기전이에요. 근데 조선 후기에 가면 이제 상업, 공업, 상공업 이런 게 많이 발전해야 되니까 특권 상인들을 없애고 좀 더 자유로운 상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 이런 특권 단체를 없앤다라는 거. 공납제, 여전히 조금 남아있던 이런 공납제 없애고 뭐 그 다음에 사회 분야에서는 교육 입국조서라는 걸 발표해서 뭐 서당 이런 거 말고 좀 더 근대적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뭐 어떤 제도를 만드는 거죠. 사범학교 관지, 소학교 관지 이런 거 만들어서 좀 더 근대적인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일본에 많은 학생들 유학 보낸다는 내용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무래도 근대적 학문이 당시에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수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에서 설립되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유학을 보내면 또 유학생들한테 마찬가지고 일본한테 좀 더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죠. 그런 효과를 노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시면요. 이런 와중에 삼국 간섭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1895년 뭐 한 3, 4월쯤에 이런 게 벌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일본이 너무 간섭하고 있던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던 고종과 이제 명성황후, 그러니까 민씨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들이 러시아가 강해 보이니까 이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2차 개혁을 주도하고 있었던 박용우를 좀 몰아내고요. 친미 친러파인 박정양, 이완용을 데리고 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이 약간 친일적인 색채에서 약간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걸 지켜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청나라랑 전쟁을 하면서까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닭 줬던 고양이 막 개 꼴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좀 일본이 선을 세게 넘죠. 이제 일본군하고 낭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왕비인 명성황후를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죠, 여러분. 자, 을미사변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당시 잠깐 정권을 장악했던 친러파 세력이 다시 물러나고요. 뭐 6.1중 같은 친일 관료가 다시 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이 이 갑오개혁에 계속 또 개입을 하는데요. 이땐 해가 확연히 바뀌었기 때문에 을미개혁이라고 합니다. 을미개혁. 자, 이때 보시면요. 훈련대 해산하고 좀 군제를 개편하죠. 친위대, 뭐 진위대, 중앙의 친위대, 지방의 친위대 이런 거 설치하고요. 자, 국호 뭐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이거 실패했으니까 넘어가고 이때 태양력이라는 걸 실시한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뭐 음력 중심이었는데 음력은 농업 국가에서나 유리한 거지. 당시 여러 서양 근대화된 국가에서는 양력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양력으로 우리도 맞추려고 한 거고요. 다음에 연호, 계속 독자적인 연호죠. 이때 건양연호라는 거 사용하고요. 다음에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는 종두법이라는 거 도입하려고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단발령이라는 게 있죠. 단발령. 자, 단발령은 머리를 자르라는 건데 명분은요 위생이에요, 위생. 너무 이게 상투 틀고 오랫동안 머리를 안 감으니까 이가 생기고 전염병이 돈다는 거지. 자, 그런 것 때문에 좀 위생적인 측면에서 단발령을 하자는 거지만 그 내부의 속내는 일본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적인 정신세계를 좀 잘라버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을미사변 때도 사람들이 당연히 굉장히 불만이 많았겠죠. 어떻게 우리 왕비를 죽이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본이 많이 개입했던 요 을미개혁에도 단발령이라는 이런 조치가 있으니까 특히 지방에 있던 많은 양반들이 불만이 커져요. 자, 그러면서 의병이 많이 발생하죠. 자, 이게 을미의병이라는 건데 자, 의병이 일어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고종을 감시하던 일본군 일부를 좀 빼가지고 이 의병을 진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병의 얘네들의 목적은 일본을 몰아내자 이거니까. 자, 그래서 이때 이 의병을 진압하려고 일본군이 살짝 빠지니까 그 틈을 타서 고종이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이 악관이에요, 악관. 파천이 왕이 옮겼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도망감으로써 고종의 의도는 일본의 영향력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성공함으로써 실제로 우리나라 내부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일본 중심으로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중심의 관료들이 좀 실각을 하고요. 이제 러시아 쪽에 가까운 관료들이 또 권력을 장악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 균형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요. 갑오개혁 관련해서 2차 갑오개혁 때 홍본 14조 발표된 거 나오죠.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 일본 조항이 아까 본문에도 나왔죠. 그다음에 시기별 내용 한 번 더 표로 정리한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뭐 우리나라를 근대화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정부 주도의 개혁이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요, 갑오개혁의 내용을 한번 쭉 빠르게 훑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독립협회,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대한제국까지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